대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함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위 말하는 서방 세계와 소위 제3세계의 컨텍스트가 완전히 다르다는 데 정말 동의를 하는데요.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은 그 리질리언스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현상이 아무리 지금 저희가 보기에 우려할 만하고 하더라도 저는 그 데미지에 대한 후과들은 반드시 다음 유권자들이 계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뭐 한 번 재선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유럽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저는 유럽은 신권위주의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있고 이런 어떤 그 폭풍우가 유럽의 가치인 통합의 가치를 흐트린 정도라고 보고 이제 그게 브렉시트로 드러났는데 이번 브렉시트조차도 사실은 지금 테레사 메이가 소위 소프트 브렉시트라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유럽에 남아있는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리액션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서방은 기존의 가치들, 그다음에 기존의 자신들이 대공황부터 또 뭐 50년대 냉전, 70년대 오일쇼크 이런 비슷하지 않지만 거대한 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체제가 흔들릴 뻔했을 때도 다시 회복했던 역사를 보면 저는 지금 구조는 회복할 가능성은 있다, 체질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과는 달리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소위 말하는 안정적이지 않은 지역에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는 굉장히 달라졌고 그것이 실시간으로 지금 임팩트를 주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주죠. 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테러, 아까 이제 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민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중부 아프리카의 에볼라 같은 팬데믹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계를 확장하면서 점점 확대를 하면 이 소위 제3세계가 서방의 영향력 하에 포섭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대표적인 게 저는 9.11 이후에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확신이 미국에 있었는데 정반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얘기가 딴 데로 가지만 21세기 들어와서 크게 두 개의 중동에서의 변곡점이 있었다고 하면 이라크 전쟁이었고요. 그때 2003년 3월 20일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계속 얘기했던 것이 소위 데모크라틱 피스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제 중동에 확산이 되면 평화가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동의 그라스루트들은 그럴까 말까 하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정반대의 비극적인 계속적인 이제 갈등으로 된 것은 이제 하나의 경험이었고 두 번째는 아랍 스프링 이후에 민주주의를 할 것 같은 기대에 이제 젊은 중동의 청년들이 거리로 나오고 환호했는데 지금 놓고 보면 정권이 바뀐 5개 나라 중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만들고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의 얘기로는 그래도 이집트가 권위주의가 들어오니까 그나마 나아졌네라고 보는 정도고 리비아의 까다피가 없어지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제 지도자였는데 그가 없어지니까 그나마 아이가 페일드 스테이트가 돼버렸고 여기가 섭사하라의 난민들이 지중해로 넘어오는 그냥 아예 교두보가 되어버리니까 이라크는 완전 국가가 해체되다시피 했고 시리아도 완전히 지금 뭐 내전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쪽 세계를 민주주의를 자꾸 이야기하고 자유주의를 얘기하면서 뭔가 거대한 하나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 자체가 훨씬 더 큰 부상을 일으키고 말았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오면서 저는 이게 이제 서방 자체는 회복력이 있고 나름대로 저항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거를 과연 담을 칠 수 있을까? 당장 IS 같은 게 저는 아주 대표적인 첫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전 세계 102개 나라에서 4만 명의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짐을 싸가지고 시리아로 넘어가가지고 여기 가담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격벽을 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의 부정적인 요소들은 계속 현재 시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그 면에서 저는 그 미국의 책임, 그러니까 세계 리더로서뿐만이 아니라 민주국가가 망치는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 정치에 대한 정치의 실패 혹은 환멸이 이런 신권위주의 체제의 자양분이 되는 거다 하는 걸로 이제 조지 W. 부시 대통령하고는 이 트럼프하고 누가 가장 월스트 대통령이냐. 앞으로 트럼프는 임기가 안 끝났으니까 막상막하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미 끝났는데요. 트럼프? 네, 이미 아니 그 누가 더 나쁜 거냐? 그래? 끝났어?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요. 내 얘기 들으면 좀 달라. 왜 이러니 하여튼 뭐냐면 그 G.W. 부시가 말이죠. 소위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아니 민주국가가 지금까지는 왜 우리가 민주를 해야 됩니까? 뭐 개발 독재 안 하고, 응? 우리 한국도 그 누가 얘기할 때 민주국가에서는 평화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이라크에 가서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뭐 대량 살상 무기 운운하고 전혀 사실 불행히도 사실 그 대량 살상 무기 나오길 난 바랬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미국에 대한 신뢰. 예? 이게 무슨 리더고 무슨 민주국가냐 말이야. 하는 그런 안보 면에서의 큰 재앙을 초래했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 그래서 뭐 물론 공화당 정권이 집권 못하게 됐지만 금융위기도 유발하니까 이게 과연 그 전까지는 이제 세계 금융 질서 브레튼 우즈니 해가면서 다 이 시장 경제 체제에 그러한 대국들이 리드하는 대로 하면은 근데 엉망으로 해갖고 많은 나라에 자기네 나라뿐이 아니라 영향을 미쳐갖고 경제를 엉망으로 또 만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 정치에 대한 신뢰가 또 좀 없어지게 되고 이런 책임도 미국이 받고 바로 또 트럼프가 지금 엉망으로 하는 이런 거를 복합적으로 할 때에 과연 그 비민주국가 중동 이런 데만 책임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리더로서의 여기서 문제점을 일으켰던 것도 큰 책임이다. 그것까지 앞으로 소위 선진국이라 할까 리딩 그러니까 유럽의 이런 나라들이 다 이걸 다시 복원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인란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신권위주의가 오히려 이제 사회 안전과 질서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럽 제 얘기는 아니고 예. 사람들이 그렇게 예.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신권위주의의 등장 또는 부상에 대해서 유럽의 국가들은 어느 정도의 소위 말하는 리질리언스 회복력을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예, 유럽이나 미국. 예, 유럽이나 미국이나.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사실 오늘 토론하는 게 글쎄. 큰 없습니다. 그렇죠. 큰 걱정 안 해도 사실은 예.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크고 예. 지금 일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터키 이런 데는 아직 수준이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렇게 본다면 사실 예. 일시적으로 시간 지나면 다시 원래 자리 돌아가지 않고 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결국은 포커스가 그럼 트럼프한테 모아지는 셈이거든요. 미국에서 나타나는 지금 트럼프 현상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쪽으로 결국 얘기가 모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설마 트럼프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튼 그때 연속해가지고 이 예측 실패를 해가지고 망신을 당했는데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 절대 브렉시트는 없을 것이다. 아무튼 절대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브렉시트 가능성은 낮다. 그 다음에 트럼프 역시 설마 미국인들이 아무리 지금 세상이 바뀌고 뭐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해도 그렇게 했는데 결국 두 번 다 이제 빗나가면서 이제 더블 쇼크 상태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어디로 또 한 발 뒤로 물러섰냐면 설사 트럼프가 집권을 해도 미국의 제도, 미국의 인스티튜션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바탕이 되어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뭐 그 이상한 그 정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그렇게들 예상을 하고 그나마 그걸 위안으로 삼았는데 실제로는 지난 1년 반 동안 트럼프가 해보면 그냥 거의 뭐 거침없는 자기 식대로 이 돌출 적인 행동이 거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대로 그냥 지나왔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지금 취임 첫날 한 게 이제 오바마 케어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폐지하는 거 행정명령 성행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리스트가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다음에 뭐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이제 그 문제 참 중요하죠. 그리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기에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이 강대국이라고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지금 다 권위주의적인 그런 정권이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트럼프가 보이는 그 일종의 스트롱맨 그 리더십 이거를 모방하고 어떻게 보면 방종하는 그런 그거를 좀 컨트롤하게 할게 미국인데 오히려 지금 보면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뭐 RCC라든가 무슨 두테르테라든가 에르도안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또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이 트럼프 한 명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신권위주의 문제를 얘기할 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전반적인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제가 대기자님보다는 예측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 브렉시트가 논의가 될 때 브렉시트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이제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자 니얼 포거슨이라는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저서들을 읽고 그 사람이 더 뉴 유럽이라는 아주 짤막한 아티클을 갖다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됐을 거예요. 10년 전일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했는데 예측이 역사자가 예측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를 들자면 유럽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저먼 임파이어가 등장을 하고 미국은 세계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따라서 유럽은 아마 지급의 통합 노선이 아마 좀 좌절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유럽 내부에서는 국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자면 요번에 독일이 월드컵에서 한국에 2대0으로 지니까 영국의 펍과 프랑스의 술집에서는 뭐 말도 못하는 뭐 그럼 니얼 포거슨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딱 원하는 거예요. 네. 독일 약해지고 미국 약해지고.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약해지고 어떻든 뭔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유럽에서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독일이거든요. 그렇죠. 독일에 대한 질시가 있고 무섭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동시에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전 세계를 방어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방어할 수 있는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가 상당히 약화됐다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트럼프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아주 위험한 저는 인물이라고 보는데 미국 시민들이 그동안 미국을 지배했던 엘리트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컸다. 이런 게 큰 거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주 정말 독특한 현상이다. 이 신권위주의 등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정권은 항상 뭐 이게 뭐 부침을 하는 순환론의 관점에서 뭐 이거는 이따가 다시 이제 자유민주 질서가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좋겠는데 과연 이제 그러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사장님은? 저는 근데 우리가 논의를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구분을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각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하고 있느라는 거 이건 지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건 어차피 중국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우리 박정희 시대 때 다 들어갔던 거고 그러니까 자유무역만 통상만 하면 되는 게 자유질서고 그 질서를 통해서 미국이 그 질서를 이제 지켜주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미국의 국내 정치가 민주주의냐 아니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 트럼프의 가장 큰 쇼크는 뭐냐면은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지도자였고 수호자였고 주창자였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위치에서 빠지는 것 같으니까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영국이 하는 것도 영국의 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영국이 자기네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인 EU에서 빠지겠다라는 거지 영국이 무슨 지금 갑자기 무슨 권위주의로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러워. 그런데 이제 미국은 우선 자유주의 국제 질서만 보면은
그럼 미국이 도대체 언제부터 자유주의 수호자였어요? 미국의 긴 역사를 보면은 워싱턴하고 제퍼슨부터 시작해서 절대로 유럽에 가서 끼어들지 말고 절대로 동맹 맺지 말아라. 우리는 저게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게 미국의 오랜 전통이에요. 그리고 그 전통을 하다가 그 전통에 처음으로 역행장감했던 게 우드로 윌슨이 나와갖고 무슨 국제주의 어쩌고 했다가 국제연맹 했다가 그 워렌 하딩한테 얻어맞고 그냥 미국 상원이 인준을 안 해줘서 들어가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은 완전히 세국주의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세국주의를 지독해 하냐면은 FDR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일 때 39년에부터 시작해갖고 영국이 독일한테 얻어맞으면서 처칠이 얼마나 미국 보고 도와달라 그래요. 안 도와줘요. 2년 넘게 안 도와주다가 언제 도와줘요? 진주만을 얻어맞고 나서는 그때 정신 차려갖고 도와주기 시작하거든. 그럼 미국은 그때까지 완전한 쇄국주의예요. 그랬던 거가 돌아서는 게 트루먼 덕트린에서부터 그때 처음으로 트루먼 덕트린 나오고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 이너규레이션에서 뭐 fight any foe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완전한 국제주의로 지금 가는 건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그 세스테노비치라는 사람이 쓴 그 맥시멀리스트라는 책을 보면은 트루먼 대통령 때부터도 미국이 왜 이렇게 확 들어갔는데 월남전에 확 들어갔다가 쫙 빠지고 잘못했네. 이라크에도 쫙 들어갔다가 잘못했네. 쫙 빠지고 엄청난 사이클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책을 썼을 때가 오바마 때였는데 오바마 사이클도 뭐냐면 완전히 이라크에서 한 다음에 끌어들이는, 다 줄어드는. 그러니까 시리아에 가서 그 시리아 놈들이 저 화학약품 했을 때 와우 이따구 소리 라인인데 어쩌고 하다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욕을 했다고. 트럼프는 그 끝간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과연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걸 우리가 만든 건 사실인데 거기서 우리가 무슨 이득을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지키겠다는 놈이 아니라 좀 쇄국주의 하자라는 대통령을 뽑자라 그래서 글로 간 것이지. 그래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그런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거냐. 트럼프가 과연 신권위주의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는 그냥 미국에 많이 있는 극우파 정치인들, 지금의 공화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바마 케어 없애자는 거는 헤리티지부터 시작해갖고 미국의 공화당에서는 죽어라고 없애겠다고 그랬던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 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빨리 무역전쟁 하라는 얘기는 뭐 우파에서 옛날부터 했던 얘기들이고, 그래서 지금 헤리티지 같은 데서 입장에서 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네가 수십 년 동안 떠들었는데 안 들어주던 얘기들을 드디어 이제 하는 거예요. 세금 확 줄여버리고. 근데 그게 권위주의냐? 그건 권위주의 아니에요. 미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그런 사람을 지금 뽑았을 뿐이고, 그 사람이 다음에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뭐냐, 미국의 민주주의는 작동해요. 그 사람이 뭐 민주정치로 에르도안이나 무슨 시진핑이 같이 자기가 영구 집권을 같은 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개를 굉장히 엄밀하게 지금 구분을 해야 되지.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이사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좀 궁금한 게 그 구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동참하고 예컨대 이것을 지지하는 것이냐의 문제와 국내 정치의 관점에서 이것이 민주주의 기본적인 제도를 훼손하는 것이냐, 이거는 저 구분해서 보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물론 이 사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에르도안 대통령이나 푸틴이나 시황, 물론 지금 시진핑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를 갖다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는 논외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합리적 절차와 제도에 의해서 선출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민주주의를 가리가 우리가 형식적 요건으로만 본다면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민주주의와 항상 짝을 이루었던 자유주의적 기본 가치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컨대 인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법치 질서에 대한 존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언론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예컨대 같이 가져야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민주주의적 질서가 유지되고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신권위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뭐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적이에요. 이 사람들 전부 민주적으로 선출돼서, 에르도안도 뭐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는 불법 선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뭐 절차를 통해서 당선이 됐고,
푸틴도 나름대로 말이죠. 자기가 장기 집권 하려고 대통령에서 나와가지고 총리했다가 다시 대통령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또 헌법 개정하고 뭐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장기 집권의 틀을 마련했다는 것은 이미 권력을 갖다가 개인에게 집중시킨다는 독재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이것이 단순히 대중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말하자면 일시적인 독재자의 등장에 불과한 것이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세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니까 우선 위험한 거고 둘째는 훨씬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형식적 절차는 지금 부정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근간에 깔려있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자유민주주의가 좀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 저 함의 사장님 아까 말씀에는 약간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 지금 언급한 대로 지금 트럼프 집권 이후의 행태를 보면은 이 소위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지금 계속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무조건 페이크 뉴스다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enemy of the people 국민의 적이다, 인민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그 alternative fact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거를 대안적 사실이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취임질란 몇 명이 왔느냐 이거 가지고 alternative fact라는 이름으로 최고 많은 인파가 왔다고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고 그러고 그걸 지적하는 언론에 대해서 그런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이런 측면, 그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인종주의 같은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그런 현상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슬람포비아 같은 현상. 그 처음에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슬람권 7개국 입국 금지 조치 90일 동안 못 들어오게 하는 행정명령 내린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난민망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멕시코하고 사이에 장벽을 쌓는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행동이 사실은 이 자유주의적 기본 질서를 상당히 위협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트럼프 이후에 미국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하는 그런 점이 좀 상당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역시 아까 제 입장을 고집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푸틴이 뭐 자기 정적을 암살을 하고 기자들을 오밤중에도 다리 건너가는 거 쏴 죽이고 뭐 영국에 있는 사람도 독살시키고 뭐 그런 거나 에르도안이 뭐 몇십만 명을 해고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라든가 시진핑이 하는 거 하고 지금 트럼프가 오죽 언론의 자유가 있으면은 도대체 자기 편이 드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요. 폭스뉴스 하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 안 되니까는 SNS 이거 이제 하는 거고. 메이가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나 언론의 자유는 아무 미국이나 영국이나 위협을 받는다고 그거를 페이크 뉴스라 그러고 하는 건 어차피 정치인들은 자기한테 나쁜 뉴스는 다 페이크 뉴스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진짜 보면은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트럼프가 싫더라도 야 이거는 아닌데 이거 이렇게까지 한 거는 이 따와도 요렇게 하는 건 이건 진짜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야 진짜 화딱지 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할 정도로. 근데 그건 언론의 자유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거는 어차피 페이크 뉴스야. 그러니까 요새 SNS 갖고 그러시지만 옛날에 영국의 민주주의 탄생할 때 팸플레티어라고 했잖아요. 팸플레티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그놈은 구텐베르그 때문에 성경만 찍어내기 시작한 게 아니라 온갖 찌라시도 찍어내니까 야 옛날엔 귀족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했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놈들이 온갖 소리 중산층 끼어드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나중에 이상한 놈들. 그러니까 민주주의 역사의 발전이라는 거는 항상 그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가 생기고 미디어가 생기는 거고 이게 이제 극단치까지 와서 이제 SNS까지 오니까 진짜 아무나 갖게 되고 이 거의 뭐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미국의 민주주의를 근간을 흔들리는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분 다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말씀 끝나면 네, 제가 그리고 이제 백인 우월주의도 미국이 원래 백인 우월주의 나라예요. 아니 흑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인종 차별하는 거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행태는 보이지 않았죠. 이전 지도자 그 전에 그 예를 들어서 우드로 윌슨 같은 놈이 대표적인 인종 차별주의자였죠. 우드로 윌슨은 첫 그 남북 전쟁 이후에 첫 그 남부 출신이라서 했는데 그 친구가 뭘 했냐면 미국 연방 정부의 모든 건물에서 흑인 백인이 따로 하라 그랬어. 지독한 인종. 그게 민족 자결주의가 인종 차별주의예요. 그냥 똑같은 거야. 그 사람은 쿠클럭스 클랜이 이거라고 자기 그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에다가 몇 페이지를 할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대놓고 하던 인종 차별주의 1950년대까지도 대놓고 넌 흑인이면 이 식당 들어오지 말고 이 전차 타지 말고 그게 그냥 미국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60년대부터 이게 본 미국에 대해서 자꾸 그게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거고 그거를 노출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와서 막 하는 거죠. 이제는 자유롭게. 그래서 저는요 트럼프 당선됐을 때에 트럼프를 딱 보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나왔는데 너무 많이 보는 새끼들. 저런 새끼들 그냥 항상 뒤에서 이렇게 금발에 부잣집에 운동 좀 잘하고 그러면은 이쁜 여자들 다 끼고 있고 이 유색인종들이나 이런 아이들 같이 놀지도 않고 지네끼리 좋은 데 가서 파티하고 뭐 요트하고 뭐 이런 자식들 그러면서 괜히 지나가면서 슬쩍슬쩍 인종차별적 얘기를 꼭 하는데 저 뭐라 그러기도 그렇고 근데 다만 저게 주류는 아니지. 근데 어느 날 이 자식이 주류가 된 거예요. 너무 많이 보던 놈이야 이거는. 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동안에 눌려서 조용하던 놈들이 알고 보니까 이제 대통령도 저 소리니까 나도 나온다. 그렇지만 그게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있었던 놈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민 반대하는 거, 야 미국이 얼마나 이민을 잘 우리 동양 사람들은 100년 동안 1882년 차이니즈 익스클루전 액트로부터 1968년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동창들이 아버지가 의사인 애들이 다 이민을 갔는데 그때 미국이 얼었어. 그러니까 100년 동안 동양 사람은 이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미국의 주류라는 거를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는 거지.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과연 얼마나 미국의 민주 시스템을 이루어다냐? 저는 그건 아닌데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같은 나라한테는 절대적인 문제. 이거는 우린 자유주의 국제 질서 없으면은 먹고 살 방법이 없는 나라인데 그거를 허무뜨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그러고 영국이 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지만 이게 지금 영국의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리는 거냐. 그러니까 바보 같은 대통령을 자꾸 선출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점점 무너뜨리고 점점 더 고립주의로 가는 거는 걱정이 되지만 저는 그건 걱정이 되지 미국의 자유민주 질서에 대해서 걱정 안 해요. 이성학께 제가 궁금한 게 저도 동의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동안 이렇게 쭉 왔던 경로는 말씀하신 자기들의 소위 속내들을 어떻게든지 좀 누르면서 조금 더 상위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발전 경로라고 믿었는데 그거를 지금 무너뜨린 티핑 포인트가 생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우려하는 건 우리 대기자님이 다 우려하는 거는 이제 이게 한번 담을 넘어버리면 계속 이제 점점 이렇게 랜드슬라이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앞으로 높다는 건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에 대해서 미국까지 말아요. 종합적으로 나는 좀 낙관적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두 분의 양쪽 면을 한 면씩 얘기했는데 사실 그 미국의 민주 제도를 대통령이 무너뜨리고 싶어도 무너뜨릴 수가 없죠. 제도상. 그러니까 그 연방 판사지 한 사람이 그때 무슨 이민 뭐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오히려 아니 어떻게 대통령 권력이 저렇게 약하냐 말이야. 그 많은 여러 판사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사인한 걸로 스탑해버리는. 그러니까 시스템 면에서는 망쳐놓을 수가 없지만 우리 또 배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그 소위 민주주의라는 게 뭐 제도만 절차만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주창하고 나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에 뭐 인종 차별했으니까 그거를 뭐 어느 정도 유지한다. 그건 비민주적이라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민주제도가 추구하는 가치 이것을 훼손하는 역할을 하니까 대통령이 그 면에서는 이제 우려스럽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왜 낙관적이라고 하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 시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분통 터지겠느냐고. 뭐 탄핵하고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거 뭐 좀 이건 이 사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공화당에서조차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공화당이 무슨 뭐 탄핵은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 트럼프의 임기와 더불어서 말이죠. 다음 대통령 되는 사람이 어느 당에서 되든 또 이런 식의 되풀이를 이것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돼갖고 계속 해나간다. 난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제 질서도 이제 안보, 경제 양쪽 면이 있는데 뭐 지금 중국과의 무역 전쟁, 유럽과의 뭐 관세 이런 식인 거는 일방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경제 면에서 그 무너뜨린 거는 분명한데 이제 안보 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남태평양, 인도 이거 1대1로에 대항해서 말이죠. 뭐 다이아몬드 형 뭐 이런 거. 그거는 모르겠어요. 내 개인 생각이 중국의 그러한 국제 질서를 오히려 안보 면에서 무너뜨리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타이완 문제도 거론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좀 사실은 변칙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옛날 개념의 민주국가 대 반민주국가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이쪽을 뭐 안보에 이거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참 아이러니컬하게 아이러니컬하죠. 시진핑이 다보스 포럼에 가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자기는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불공정한 무역 행태를 보이는 나라가 두말할 나위 없이 중국이잖아요. 네. 그래도 그런 자유무역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 거죠. 아니 근데 미국은 이제까지 사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사실 이런 자유로운 무역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 왜 이렇게 강국이냐 그러면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공대를 가보면 안다. 공대의 대부분은 외국인들이에요. 외국 유학생들이에요. 세계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자국의 위에서 써먹는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이 봉쇄된다고 그런다면 미국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이런 질서가 지금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사회국의 국익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신자유주의를 적극 주장하는 거고, 미국은 자기 국익의 관점에서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이제 주장하는 건데,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가 아주 이제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인 박사가 질문을 했길래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건데, 우리가 이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지만 이민 문제 같은 거를 봤을 때 인종 문제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지만 근대 국가예요. 그러니까 영토가 있는 거고 국경이 있는 거고 시민이 누가 되느냐 아니냐를 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한없이 열어놓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어떻게 끊어야 되는 건데 이걸 어디서 끊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좀 덜 끊자라는 민주당이 있는 거고, 얘네는 무조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끊어야겠다라는 것이지, 그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지만 우리가 미국도 하나의 국가라는 그 고민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지, 그 자체가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야말로 미국이 봤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해서 손해만 본다고 아주 그냥 죽으라고 믿어요. 100% 믿어. 그 나바로 같은 사람 책, 그 Death by China 이런 거, 그 비디오 같은 거 보면은 정말, 야, 진짜 그러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하나도 못 만들고 앉아있고,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라는
신발 하나도 한 켤레도 못 만든대 미국은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국가로서 일개 국가로서 이렇게 맨날 손해만 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왜 돈을 주고 유지를 해야 되냐, 우리 세금을 내서 유지를 해라는 그런 게 온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건 근대 국가로서 일개 국가로서 당연히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또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지도자 국가로서 어느 순간에서는 다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고민들이지 그게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린다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라는 거죠, 전 자꾸. 근데 맞는 지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또 안보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지난 70년 동안 세계의 그 안보 질서의 축 중에 하나가 이제 나토가 있고 그다음에 또 아시아 쪽 동맹이 있는데 지금 이번 그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봤듯이 돈 안 내는 우리가 왜 손해를 보냐? 니네 공짜 점수 프리라이드 학생들 아줌마 내라.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이나 내는데 니는 안 내겠잖아.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은 물론 그 세계 리더 역할을 하려면 돈도 좀 풀고 선심도 좀 쓰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똑같이 하라면서 니네가 우리 리더 이제 필요 없다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후 컨벤셔널 위스덤으로 남아있는 부분을 지금 트럼프가 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나쁘다, 잘못했다, 문제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솔직히 유럽이 그걸 그냥 누려온 측면도 있거든요. 자기네들 복지에 돈 쓰고 안보에는 돈 적게 쓰고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도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너무 급격하게 지금 이렇게 기존 컨벤셔널 세식을 깨버리니까 막 당혹스러운 거죠.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